최서희 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2021년 부동산 붐이 한창일 때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의 10억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 4억, 대출 6억으로 샀어요. 그녀는 집값이 계속 오를 테니 이자 갚고도 차익을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했죠.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월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었고 집값도 급락했어요. 매달 생활비가 쪼들렸죠. 이자야 그렇다 쳐도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2025년 현재 집값은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2억가량 손해 중입니다. 최서희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끌 투자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때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지 말 걸 그랬어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 일하고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이게 진짜 삶일까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던 박혜민 씨. 그녀는 대출금만 갚고 나면 뭐라도 남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코로나 직전 사업자 대출 1억 원을 받아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줄이 길었지만 2020년 봄 코로나가 터지고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또 대출을 냈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루 12시간 문을 열고도 남는 건 고작 30만 원 남짓. 매달 150만 원씩 이자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빚이 무서워서 가게를 닫지도 못했어요. 3년을 버티던 그녀는 결국 지난 5월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권리금은커녕 밀린 월세 때문에 임대보증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신용점수가 낮아서 새로운 사업도 못해요. 빚이 제 인생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이건 혜민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2년 김정훈 씨는 수도권 외곽에 5억짜리 빌라를 매수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죠. 당시에는 갭 투자가 성행했던 시기라 아무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빌라 시세가 3억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임차인은 전세 갱신을 원치 않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정훈 씨는 돌려줄 돈이 없어 신용대출에 자동차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돌려줬습니다. 이자는 7%가 넘었죠. 그 대출은 지금까지도 계속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한국의 빚 규모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국민 1인당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이 말은 곧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서민의 숨통이 곧바로 죄어온다는 뜻이죠. 또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월 순이익 100만 원 미만, 평균 부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업률 또한 치솟고 있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이자 상환이 버겁다고 답했습니다. 이정기 씨는 경기도에서 20년째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한때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넘었지만 배달앱이 본격화되면서 손님이 줄었고 이제 하루 매출은 70만 원 수준입니다. 그는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으로 버텼지만 이제 그 대출이 오히려 족쇄가 됐습니다. 처음 받은 대출이 5천만 원이었는데 연장하고 또 연장하다 보니 1억이 넘었어요. 원금은 그대로이고 이자만 냈죠. 최근에는 카드론까지 손을 댔습니다. 이제는 가게를 닫는 게 더 손해예요. 폐업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니까요. 그의 말에서 체념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대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데요. 상승장 이후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부담이 폭증했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미분양도 빠르게 늘고 있죠. 2025년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대구, 창원, 청주 같은 곳들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우찬 씨는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2021년 부동산 열기가 절정이던 시절 그는 남양주 신도시의 9억짜리 아파트를 갭투자로 매수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말했어요.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유튜브에서도 갭투자가 답이다 이런 말이 넘쳤죠. 하지만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전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 가족의 적금을 깼습니다. 집을 팔고 싶었지만 시세가 6억대로 떨어졌어요. 지금은 부동산이 내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는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대출한도 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거래를 더 얼어붙게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이윤정 씨는 결혼 4년 차입니다.
2022년 지인의 말을 듣고 서울에 6억짜리 빌라를 매수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죠. 하지만 1년 만에 빌라 시세가 4억 후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임차인은 전세 갱신을 원치 않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렸어요. 집은 있는데 우리는 더 가난해졌어요. 정부는 이런 투기적 매수를 막기 위해 부동산 안정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천, 하남, 성남, 수원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고 LTV는 40%, 고가의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실거주 의무 2년이 추가되며 시장은 더 냉각됐습니다. 거래량은 더 줄어들었죠. 가격은 유지되지만 거래는 줄었고 거품 속 착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부동산 호황기 최영준 씨는 30대 후반 회사원으로 모든 걸 걸었습니다. 서울의 중형 아파트를 연끌로 매입했는데 당시 집값이 매달 수천만 원씩 치솟는 분위기라 올인하면 2년 안에 2배는 될 거라며 이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모았어요. 그땐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렸고 실제로 지인 몇몇이 빠르게 이익을 내는 걸 보고 더 용기를 냈죠. 하지만 2022년 들어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이 급반전됐습니다. 영준 씨 아파트는 고점 매입 후 30% 넘게 하락했어요. 거래가 거의 없어 유동성이 묶였고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매도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계산을 해봤지만 원금 손실에 부대 비용까지 더해보니 손실 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중입니다. 상승장 심리가 과열되면서 과도한 대출이 일상화된 게 문제였죠. 실제로 2021년, 2022년 연끌한 사람들 중 30% 이상이 손실을 겪었고 가계부채 폭증으로 경제 전반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게다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환자가 늘고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해지는 사례도 많았어요. 비슷한 실패 스토리가 인터넷에 수백 건씩 공유되는데 투자가 도박으로 변질된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은 계속 늘고 있고 저축은행 건전성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입니다. 20, 30대 신용대출 연체율은 2배로 뛰었고 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보다 더 심각한 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2025년 기관 자료에 따르면 상업시설의 공실률이 20% 이상 올라서 40%에서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형 건물들을 보면 1층 메인 상가도 텅 비었어요. 몇 개 점포만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는 공실이죠. 수도권의 메인 상가값은 거의 10억대예요. 그런데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은행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돼요. 상가는 보통 대출이 5, 60%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분들은 그 이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신도시에 있는 대형 건물 상가들은 보통 도로변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에 분양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기대 수익은 10억대 상가는 월세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였는데 막상 입주 시점에 경기가 나빠지니 지금은 싸게라도 맞춰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빈 상가다 보니까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도 계속 나오는데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요. 자기도 몇 억 쏟아놓고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중견건설사 상당수가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엇갈린 전망을 내놓습니다. 국제시장을 보면 일본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대형 건설사의 연쇄 부도로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한국도 안전한 상황이 아닙니다. 수요는 줄었지만 가격은 아직 내려오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을 결정짓는 건 심리입니다.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믿음이 확산되면 반등이 시작되고 아직 떨어질 여지가 있다는 공포가 커지면 다시 하락합니다. 지금 같은 환경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피하고 단기 차익보다는 장기 거주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역시 금방 오를까 보다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데이터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금융권의 리스크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완화되고 공급이 조정되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다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빚으로 쌓은 탑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앞으로 10년의 자산 격차를 결정할 겁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니라 빚으로 성장한 부동산의 후유증입니다. 대출로 버티는 가계와 대출로 사들인 부동산.
그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한국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무리한 대출을 줄이고 단기 차익이 아닌 장기 상승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돈 버는 법보다 중요한 건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빚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지금은 감당할 수 있는 빚만 남긴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이 위기를 지나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